일단 시점과 서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현실과 소설, 소설과 현실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화자가 이야기를 매개하는 과정은 주체가 객관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의 반영이다. 따라서 양자의 현실에 대한 반영 관계는 다음과 같이 참조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다음 무엇인가가 나오긴 나올 건데, 그 전에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조금 말이 좀 어려울 듯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화자라고 하는 것은 서술자 내지는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매개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매개라는 말은 무엇이냐?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 둘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매개라고 한다면, 이야기를 매개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다른 것과 연결시키는 과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소설에 대한 얘기라면 주체가 객관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주체는 일단 놔두더라도 객관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 속의 현실은 아닐 겁니다. 실제 세계의 현실이겠죠. 그렇다면 주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화자가 이야기를 매개하는 과정은 실제 현실에서 인물과 세계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그럼 하나 봅시다. 일단 현실 보자.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 배두섭이겠네요. 배두섭이와 현실,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이 현실, 내지는 강사라고 하는 현실이겠죠. 사이에서 상호 영향을 주면서 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갈등은 어떤 충돌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해석을 합시다.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한다, 내지는 교육이다, 교육의 시장이라고 하는 현실을 보고 배두섭이라고 하는 주체가 어떤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책만으로는 안 되겠다. 교실에서만은 안 되겠다. 그렇다면 동영상, 인터넷을 하자. 가면 이 현실은 인터넷이야? 아니야. 지금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야? 모바일의 현실이야. 그렇다면 배두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터넷 동영상 강의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모바일 강의 쪽으로 변화를 하겠죠. 이게 바로 이제는 주체가 현실에 대해 인식하고 반응하는 우리의 실제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은 어떠냐? 소설은 조금 다르다. 주체가 아니라 소설 속의 인물과 그 다음에 그 소설이 처한 환경 사이에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반응하는 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이야기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과 소설의 관계에서 소설에다 포커스를 맞춘다면 인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나오네요. 그 인물은 환경 속에서 어떤 인식을 하고 반응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이야기다. 그런데 오른쪽을 잠깐 보니까 조금 복잡한 표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 표가 별표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이 이야기를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시점, 보는 관점에 따라, 포인트 오브 뷰죠. 보는 관점에 따라 살펴보고 그것을 누구에게? 독자에게 서술해준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독자에게 서술해주는 부분을 우리는 소설이라고 읽는데, 그 속에는 화자가 이야기를 바라보는 관점도 드러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맥락을 보네요. 하나는 시점과 같은 연결된 맥락, 하나는 서술과 연결된 맥락.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가 바로 뭡니까? 시점과 서술자 내지는 서술이 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설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방금 봤던 걸 조금 더 살펴본다면 화자가 있고 인물이 있고 독자가 있다. 독자는 소설 밖의 인물이니까 버려, 꺼져 라고 한다면 일단은 인물이 환경 속에서 어떤 사건을 행위하죠. 그러니까 인물은 뭡니까? 행위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화자는 그 인물의 행위를 뭐하고 있습니까? 보고 있죠.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화자는 보는 사람이죠. 하지만 화자는 보는 사람이기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독자에게 이야기해주는, 서술하는 사람 내지는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서나 볼 수 있겠다. 화자에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고 인물은 행위하는 자로서의 역할이 있다. 보겠습니다. 보는 자, 시점과 관련된 문제죠. 소설의 시점을 결정하는 인물이다. 사건을 바라보는 자이다. 위치에 따라 1인칭과 3인칭으로 구별된다. 두 번째, 말하는 자. 소설 속의 사건을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인물이다. 여기에 해당하네요.
흔히 우리는 뭐라고도 한다? 서술자라고 한다. 서술자의 목소리는 보는 자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나 보는 자와 다르게 따로 설정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게 조금 문제가 되네요. 요걸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행위하는 자. 인물이겠네요. 작품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이다. 흔히 인물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화자와 아니 보는 자와 말하는 자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보는 자와 행위하는 자, 인물이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행위하는 자와 보는 자, 말하는 자가 전부 다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일치하는 경우는 버리고 우리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시점과 서술. 소설에서 시점과 서술은 소설의 이야기가 독자에게 직접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전달된다. 무엇에 의해 전달된다? 언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전달된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시점은 보고 인식하는 거라면 서술은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는 것과 전달하는 것은 별개로 봐야 한다. 그리고 소설은 연극이나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와 같이 인물과 행동을 독자가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누군가는 아마 서술자 내지는 화자가 되겠죠? 그것을 보고 서술한 언어를 읽는 행위를 하게 된다. 소설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누가 보고 뭐라고, 누가 보고 뭐라고, 누가 보고 보는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서술하느냐, 뭐라고, 어떻게 서술하느냐가 바로 시점과 서술의 문제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누가 보았는가? 사건을 바라보는 자의 위치에 따라서 작품 안에서 보면 누가 작품 안에 있는 인물이 보면 1인칭 시점이 될 것이고 작품 밖에 있는 제3의 인물이 보면 뭐가 된다? 3인칭 시점이 된다. 에이 별거 아니네요 선생님.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작 작가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이거 얘기하는 거죠? No 아니에요. 주인공 관찰자, 전지적 작가, 관찰자는 버리고 1인칭과 3인칭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달라요? 다음 보면 알죠? 어떻게 서술하는가? 말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화자 중심 서술과 인물 중심 서술로 나눠진다. 선생님, 화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아까 서술자라며요. 그럼 서술자가 직접 얘기하는 걸 얘기하나요? 맞아요. 인물 중심 서술이라는 건 그럼 인물이 얘기하는 거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나가 인물이니까 그게 인물 중심 서술이죠. 그래요. 그렇게 보면 돼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별거예요. 별거가 별거 아니고 별거가 아닌 것이 별거면은 별거는 부부가 이별하는 거. no. 그건 아니죠. 자, 일단은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수능에는 어떻게 나오고 여러분 선배들이 어떻게 말렸는가. 점수를 말아먹었는 것까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일단 표를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얘기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3인칭 서술 상황, 잠깐 3인칭 시점이 아니라 3인칭 서술의 상황이라고 했어요. 1인칭 서술 상황 마찬가지로 시점이 아니네요. 말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니까 오른쪽을 보니까 화자 시점 서술, 인물 시점 서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서술 상황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위 유닛 아래 하위 유닛으로서 시점 서술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나오는구나. 배두섭은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인칭은 왜 화자 시점 서술과 인물 시점 서술이 없죠? 그것은 1인칭은 서술자가 곧 인물이기 때문이죠. 아하! 주인공이든 관찰자든 결국 뭐로 본다? 또이 same 결국 화자 시점 서술과 인물 시점 서술을 같은 걸로 본다. 같은 걸로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하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전부 다 똑같은가요? 그러면 쓸 이유가 없죠. 뭔가 차이가 있고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있나 보죠. 일단 3인칭 서술 상황서부터 보겠습니다. 3인칭 서술 상황 화자 시점 서술 주로 화자의 시점에 의존하면서 부분적으로 살짝쿵 잠깐 조금씩 조금씩 적절한 경우에 인물의 시점으로 뭐해?
변환시켜. 소설에서 우리가 서술자의 시점이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위치에서 살펴보고 있다. 대충 이런 선지 나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건 뭔가?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습니다. 왜? 3인칭이니까요. 그러면서 인물 A와 인물 B와 인물 C를 대등한 관계에서 전지적이니까 밖에 있는 서술자가 들여다보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이 서술이라고 하는 것이 텔링, 즉 직접적, 요약적 제시 방법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잠깐씩 각 인물의 시점으로 전환되는 경우다. 보편적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봅시다. 인물 서술 시점 내지는 인물 시점 서술은 무엇인가? 보니까 용어 하나가 더 나오네요. 거의 전적으로 특정한 인물의 시점에 의해 잠깐 뭐라고요? 다시 앞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앞부분으로 갔을 때 우리는 화자 시점 서술을 보면은 주로 화자의 시점에 의존하면서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 인물 시점 서술은 거의 전적으로 특정 인물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는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도 내는데 그것은 부분적이고 우리 아까하고 바뀝니다. 이건 특정 인물의 시점에 의존하는 경우다. 그러면 이 특정 인물의 시점에서 환경과 세계, 다른 인물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죠. 그래서 그 시점 제공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초점 화자라고 하고 그 초점 화자의 내면에 밀착해서 그 내면 심리를 드러내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 인물이 보고 있는 것, 외부 세계죠? 내지는 그의 내면 세계를 드러낸다. 그 인물이 보고 있는 외부 세계는 외부 세계가 다른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 다른 인물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No. 자, 이 초점 화자로 설정된 인물은 인간이기 때문에 소설 속의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속마음까지는 들여다볼 수가 없겠죠. 즉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관찰자적 입장을 취하면서 내면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요약적 제시, 즉 텔링의 형태를 띠는 경우다. 자, 이 그림 어서 좀 본 듯도 한데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특정 인물 A라고 하는 초점 화자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면에 밀착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카메라가 영화로 본다면 특정 A의 눈이 카메라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약적 제시 내지는 텔링의 형태를 띠면서 이 A의 입장에서 B와 C를 바라보는 예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 자, 서술자는 인물 A의 입장, 밑줄 치고 자 A에서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서술자가 A를 바라보는 또는 A의 심리를 판단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인물 A가 인물 B와 인물 C를 보면서 자기 내면으로 판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물 A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서술자의 목소리와 인물 A의 목소리는 분리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러면서 B와 C를 관찰한다. 여기는 텔링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쇼잉의 형태가 된다. 자, 텔링과 쇼잉, 쇼잉과 텔링, 텔링과 쇼잉은 우리가 서술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강좌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점화자라고 하는 거. 자, 누굴 초점화자라고 한다? 인물 A. 즉 서술자가 선택한 인물을 우리는 초점화자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럼 1인칭 서술 상황을 볼까요? 1인칭 서술 상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 1인칭 주인공 서술의 상황을 얘기한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 내가 사건의 주동인물이고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 그거 얘기하나 보다. 아니네? 밑에 있는 내용이 좀 다르네. 어떻게 다른가 볼까요? 1인칭 서술은 이야기 세계에 등장하는 인물이 소설의 화자 역할을 맡은 경우이다. 그래, 거기까지는 나도 알아. 그런데 그 다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지난 일을 서술하는 경우. 우리 국어교과서에서 본 유능길의 장마 같은 케이스겠네요. 과거 회상의 형태를 띈 경우. 그 경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겠구나. 왜 이렇게 복잡해? 장난 아니네? 자, 여기서는 서술자인 나가 둘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야기 속에 있는 나, 즉 체험하는 나.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설명으로 본다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지난 일을 서술하니까 이 지난 일에 해당하는 나가 되겠죠. 유능길의 장마로 본다면 어린 소녀인 나가 되겠죠. 그 나가 이야기 세계에 대해서 행위를 하고 체험하는 자예요. 그런데 어른인 나, 먼 날 되돌아보는 난,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서술적 자아가 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둘로 쪼갰을 때 이쪽과 이쪽은 시간대가 다르죠. 이쪽은 서술의 시간, 즉 현재의 시간이라고 본다. 이건 과거의 시간. 이거는 내가 경험하는 시간이고 이건 내가 서술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쪽을 경험시라고 하고 이쪽은 서술시라고 한다. 요거에 대한 얘기는요. 시점과 우리가 지금 서술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아주 멀지는 않지만 약간 동떨어져 있으니까 요건 따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경험시와 시점시, 시점시와 경험시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도 1인칭인 상황과 3인칭인 상황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지금 시점과 서술은 잠깐 삼천포를 빠져가지고 지금 삼천포를 빠져서 지금 서귀포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우도 거쳐가지고 일본 현해탄 건너서 일본 가가지고 후쿠오카에서 놀다가 다시 올라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지금 시점과 서술에서는 1인칭 서술 상황이 도표가 조금 복잡하지만 경험시와 서술시를 얘기할 때는 3인칭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한 두 강좌를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오늘은 여기까지 그냥 언급만 하는 걸로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1인칭 상황은 경험하는 경우, 회상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서술하는 경우 이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수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고 여러분 선배들이 어떻게 시험을 말아먹으셨는지, 말아서 쭉 잡수셨는지. 자, 보니까는 요거 딱 보니까 요거는 흐르는 북이라고 하는 기출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민노인을 에워싸고 역시 성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우리 같은 쫄개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명인의 경지라고 축해올렸다가 아니라 추어올렸다요. 그것이 입에 발린 칭찬일지라도 민노인으로서는 듣기 싫지 않았다. 가만. 아이들은 얘기한 텔링의 모습을 보여 설명해주고 있는데 민노인은 듣기 싫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거는 이 민노인의 심리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민노인의 입장에서 제3의 서술자가 얘기하고 있구나. 3인칭 서술 상황이고 인물 서술 시점이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잊어버렸던 세월을 되일으켜주는 말이 됐다. 얘들아, 꺼져가는 떠돌이 북쟁이 어지럽다. 잠깐, 민노인의 신분이 나오네요. 뭐예요? 떠돌이 북쟁이.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마라.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갈까? 제주도로 갈까? 태국으로 갈까? 그 비행기가 아니죠? 이건 너무 이제는 칭찬해서 기분 들뜨게 하지 마라. 관용합니다. 민노인의 겸사에도 아이들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아닙니다. 벌써 가오가 다른걸요. 일본 말씀은 안 되죠. 그죠? 맞아요. 우리가 칠 때는 죽어있던 북소리가 꽹가리보다 더 크게 들더라니까요. 야, 성규야, 너 참 욕봤다. 난데없이 성규의 노력을 평가하는 녀석도 있었다. 민노인은 뜻밖의 장소에서 의외의 술친구 누굽니까? 성규의 친구들, 대학생들과 어울린 자신의 마음이 외경과는 달리 편안하다는 느낌도 곱씹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갈등이 없네요.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 놓고 다른 박쥐들 시절에는 없었던 노인과 젊은이들의 이런 식의 담합이 어디에서 연유하고 있는가를 딱히 짚어볼 수는 없었으되 두어 번의 연습에 더 참가한 뒤 공연이 열리던 날 새벽에 민노인은 성규에게 알렸다. 아무리 단역이라 해도 아무 옷이나 걸치고는 못 나간다. 못이 두루마리기를 입지 않고는 북채를 잡을 수가 없어. 네, 알았어요. 할아버지. 이런 얘기가 다음에 나오겠죠. 가만 요 대목을 보니까는 우리는 이 민노인이 심심풀이로 땅콩 삼아서 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인 정신을 가지고 치는 인물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출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위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이거였어요.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근데 이걸 많이 말아서 드셨어요. 여러분 선배들이. 왜 그랬을까?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요. 이 수능 평가원에서 뭘 수집을 하냐면 학생들한테 문제 제기를 받아요. 이 문제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문제는 검토를 해달라. 이런 이제 오답 여부를 이제 따지는 이제는 이메일이라든가 편지라든가 이런 걸 받습니다. 그리고 평가원이 그걸 쭉 검토하고 난 후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을 해요. 거기서 나온 의견들 중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학생은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특정 인물에서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했다면 서술자가 특정 인물이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민노인은 이렇게 서술되어 있고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는구나 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2번의 경우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이라는 것이 1인칭 시점을 얘기하는 것인데 주어진 소설은 전적 작가 시점으로 위의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앞에 학생보다는 조금 논리적이네요. 제신문은 숙독 아무리 눈을 뒤집고 서낙가 뒤집고 집중적으로 종이가 뚫어지도록 쳐다봐도 이 글은 전적 작가 시점입니다. 어딜 봐도 1인칭 시점, 즉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학생은 일단 기본적으로 특정 인물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전제를 깔았습니까? 1인칭, 즉 나라고 전제를 깔았던 거죠. 여기서 말린 거예요. 볼까요? 평가는 문제점. 이들은 소설의 서술자가 바라보는 시점과 말하는 서술의 개념을 분리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특정 인물이 민노인으로서 초점 화자임을 그 다음에 그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점 구별법 우리가 1인칭 주인공 관찰자 3인칭 전적 작가 3인칭 관찰자하고는 상관없는 별개의 것임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의 내면에 공감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독자도 그 민노인의 입장을 따라가다 보니까 민노인에 공감하면서 그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겠죠. 그거를 파악을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한번 볼까요? 원칙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말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분리시켜야 된다. 이제는 예전과 같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네 가지 방법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전적 작가, 3인칭 관찰자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또 3인칭 의식의 중심에서 의식의 중심 또는 반영자는 초점하자다. 즉 의식의 3인칭에서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내면에 공감하도록 하는 것. 주된 내면 의식을 보여주는 것은 특정 인물은 초점하자이다. 그리고 3인칭을 사용하는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은 서술자이다. 보는 자는 초점하자. 서술하는 서술자는 밖에 있다. 초점화와 서술은 초점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 부분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포토샵 같은 거에서 그림의 일정 부분을 어떤 특정적인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그 부분만 보여주는 경우 있죠. 이게 초점화라고 보면 돼요. 그럼 소설에서는 소설 속의 어떤 상황 내지는 특정 인물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걸 우리가 초점화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음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은 1인칭 회상풍의 서사물에서는 상호 독립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인칭 회상, 아까 1인칭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1인칭 상황에서 서술적 자인 나와 경험적 자인 나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별개의 문제가 되면은 그 경험적 자인 나는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특정 인물, 즉 초점화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1인칭이나 3인칭이나 그 구조는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서술하는 자인 나는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라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게 4번이에요. 초점화의 문제와 관한 3인칭 의식의 중심, 3인칭 서술 상황과 1인칭 회상풍 서사물, 즉 1인칭 상황은 별 차이가 없다. 이 두 가지 모두 초점하자는 재현된 세계 내의 작중 인물일 뿐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서술하는 자가, 작품 밖에 있는 서술하는 자, 독자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자가 1인칭 나냐 아니면 드러나지 않은 3인칭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요 네 가지가 우리가 구별해 줄 수 있는 기준점이다. 그렇다면 1인칭이냐 3인칭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밖에 있는 존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 이것이 최근에 수능에서 내지는 모의고사에서 각종 시험에서 포인트가 돼가지고 소설 부분에서 자꾸 반복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떤 구조들을 그려가지고 그림으로 따로 설정하는 것과 아니면은 1번, 2번, 3번에서 선지를 서술 형태, 설명 형태로 제시하는 것 중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특히나 앞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줬는데 그 그림도 눈에다 자꾸 익혀두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다음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똑같은 그림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적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요. 초점화자, 초점화라는 것도 한 새로운 용어를 배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추가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I got this so